북풍이 불 뻔했습니다. 김정남 피살 뉴스에 이어서 나온 홍준표 무죄,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 등의 소식은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때를 맞춰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행패는 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이재용 구속 뉴스가 터졌습니다. 1위 1비, 지나친 우려나 낙관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선은 시민편집단이 선별한 뉴스들만 전하는 일파만파를 기반으로 합니다. 2월 17일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헤드라인과 커버 스토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인은 깃발을 가리켜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 장면, 1909년 북만주 하얼빈역입니다. 청년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직후 폼에서 태극기를 꺼내들었습니다. 2월 14일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을 맞아 공개된 동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이 태극기, 안중근 의사가 단지회를 결성하고 동지들과 손마디를 잘라 붉은 피로 대한독립을 적었다는 혈서 태극기입니다. 이로부터 10년 뒤인 김인년 3월 1일 식민지 민중의 손에 들린 태극기 역시 빼앗기고 찢기고 피에 젖어야 했던 슬프고 애달픈 깃발이었습니다. 자, 2017년 서울 헌법재판소 대법정. 백발성성한 70대 노인이 태극기를 펼쳐들었습니다.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을 변론하는 변호사의 퍼포먼스에 태극기는 삼류연극 소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제지하는 말 한마디에 구겨놓고 말 천쪼가리였습니다. 구겨서라도 넣어가면 다행입니다. 거리에서는 아예 쓰레기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모습이지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박단체 점거 농성 끝에 JTBC 태블릿 PC 보도 심의 결정.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야당 위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JTBC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탄핵은 음모라고 말했다가 교사들의 반발이 일자 태극기를 들고 때로 몰려가 교장을 호위했습니다.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사로 달려가 욕설을 해대고 집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태극기의 폭력을 휘두릅니다. 박근혜 탄핵이 실현되면 이 막무가내 태극기 부대가 지리멸렬할까요? 아닐 겁니다. 박근혜를 지키자고 모인 이들이 왜 간수도 못할 태극기를 들었을까요? 저는 박근혜가 잘못될 경우에 대비한 출구 전략으로 봅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 탄핵이 인용돼도 제2의 박근혜를 세우고 막무가내로 태극기를 휘두르면 그만입니다. 자신들을 촛불의 맞불 세력으로 인정해주는 보수 언론, 특히 족벌 언론가는 언제든 태극기를 가교 삼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촛불이 이들을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탄핵이 음모라는 교장 선생님 면전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견을 말하는 고교 1학년생.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 당신들이 내란 선동이라고 꾸짖는 소규모 인터넷 매체의 60대 언론인.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주 커버 스토리 커버를 닫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촛불 시위에서 나왔던 주장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이 좌파 진영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만 하셨거든요. 그래. 그러면 우익에 대한 그런 반박도 듣고 싶고요. 태극기 시위 쪽에서는 그거 JTBC 쪽에서 다 조작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소까지 했지. 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비판을 한번 얘기해봐.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학교 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으로서 정치적 중립적을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거의 다 우익적으로 가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도 빨갱이야 내란 선동하면 이석기도 내란을 준비한 건 아니고 선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도 계엄령을 선포하라 내란 선동하면 10년 추적을 살해야 된다는 거지. 당신을 야단치러 온 거야. 잘못하고 있어서. 누구를? 당신들 잘못하고 있어. 당신 뭐라는 합법적으로 입법부에서 탄핵을 시켰으면 기다려야지. 내란이나 선동하고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에 일어나라. 그리고 저기 있는 당신 동생이나 자식들이 빨갱이라고 아까 다 쪼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당신만큼 거기서 배웠으니까 그만하자고. 뭘 배워요? 당신들이 배웠으면 이따위 짓을 하고. 그리고 왜 태극기는 범죄자를 위해 흔드냐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래. 불쌍한 인간이야 당신. 이렇게 불쌍하다고 불쌍한 사람이 아주 불쌍한 사람이 들다가 싸우면요 아주 같은 사람 돼요. 며칠 전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는 보도였습니다. 포털에서는 곧바로 관련 뉴스가 메인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일파만파는 잠잠했습니다. 시민 편집단의 선별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반응이 늦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어지는 시선대 포털을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뉴스는 거의 없고 소설들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습니다. 이 소식은 피살 다음 날인 지난 화요일 저녁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국내에 전해졌습니다. 이후 포털은 김정남 관련 뉴스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TV조선 단독 보도 다음 날인 수요일은 추측과 소설이 난무하는 기사들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수요일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 50위 안에 김정남 피살 뉴스는 21건, 다음에서는 14건이 포진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관심도가 높은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궁금증을 해소해줄 정보는 얼마 없는데 기사 건수만 늘려놓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중복되는 기사가 많았고 이마저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언론사가 범인으로 지목된 여성 2명의 사망설을 보도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습니다. 아직 진위가 판단되지 않은 살해 방식에 대한 아님 말고식 기사도 포털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북한 독침 무기의 재원까지 소개한 조선일보의 독침과 미인계라는 기사는 네이버에서 많이 본 뉴스 9위에 올랐지만 독침은 아니라는 게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의 판단입니다.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 즉 한 번 내리면 취소하지 않는 한 반드시 수행할 명령에 의한 암살이라는 국정원 판단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도 포털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일파만파는 어땠을까요? 포털이 김정남 피살 뉴스로 도배된 수요일, 일파만파에도 관련 기사가 50인에 7건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 키워드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김정남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비선이라는 경향신문의 지난주 단독 보도가 김정남 사망 이후 다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뉴스는 피살 보도가 나온 당일부터 나흘 동안 시민 편집단의 꾸준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김정남 관련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들입니다. 짙은 립스틱, 미인계, 짧은 치마 등 여성을 강조한 국내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구시대적 보도 행태라고 비판한 기사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국내 언론이 앞다퉈 인용했던 외신 보도가 오보로 확인됐다는 기사에도 시민 편집단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에 의존한 보도가 쏟아진 배경에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뉴스, 북풍을 조심하자는 만평도 일파만파 시민 편집단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정남 피살 뉴스에서도 극명하게 대비된 포털과 일파만파. 포털이 무책임한 김정남 보도로 도배된 것은 당연히 그런 보도를 쏟아낸 국내 언론 탓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폭발적인 이슈일수록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선대 포털 도혜민입니다.
기자의 기사가 아닌 시민의 뉴스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선 말씀이 뉴스에 달라 순서입니다. 시선 말씀에는 뉴스보다 더 뉴스다운 시각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가 연합뉴스를 비판했다. 연합뉴스의 단독 남발 행태를 비판한 한겨레 신문 기사를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가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적은 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문장에는 일회성을 강조하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언론계에는 서로 흠을 눈감아주는 관행이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특검 연장 안 하면 연장 들고 간다. 실제로 이른바 연장질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씨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트위터에 적은 글입니다. 음악과 극악 그 사이, 전문 연주가들의 레퍼토리가 음모와 농단의 하모니라니 예사롭지 않은 표현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시향 연주자들이 당시 박현정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거짓말도 해야 한다는 식의 카톡 대화를 나눴다는 뉴스를 소개한 권일주 씨의 글입니다. 최군은 용서 빌러 올 공권력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 재심이 이번 주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의 소재가 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관해 역시 영화에 등장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이 사건 재심을 맡았던 박 변호사는 최군을 범인으로 만든 검경과 법원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주 시선 말씀이었습니다. 일파만파에 선별돼 올라오는 시민이 선택한 영상들은 포털이나 일반 매체에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영상은 동물권단체 케어라는 비영리 단체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입니다. 고래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 남구청이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일본에서 포획된 돌고래 2마리를 2억 원 들여 사들였습니다. 이미 한 마리는 잔인한 수송 방식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했습니다. 울산 남구청에 항의하러 간 시민단체 회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래 도시가 되고 싶으면 바다에 고래가 다시 오도록 하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밀실 불통으로 들인 일본 다이지 큰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결국 13일 폐사하였다. 거꾸로 얘기하면 야생했으면 먼저 죽었을 수도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걔네들이 몸부림치는 게 적어가지고 안정돼 투여를 안 했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계속 시속 80km로 이동 중입니다. 시속 80km. 지금 뭐 엊그저께 그 호랑이 폐사한 거기도 다 70km, 80km 고속도로 다 달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한 20, 30년 흘러가고 이렇게 환경단체들, 시민단체 얘기를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수족관은 다 없어지겠죠. 고래 도시가 되고 싶으면 바다에 고래들이 다시 오도록 만드세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살아있는 고래들 잡아서 인위적으로 가두지 말고 진짜 고래 도시로 거듭나고 싶으면 해양 생태계 복원에 그 예산 쓰시고요. 고래들 올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고래들을 그렇게 계속 가두고 죽이고 이걸 반복하냐고요. 오늘 뉴스가 오늘 출고된 기사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오래된 기사나 영상이라도 지금의 뉴스, 지금의 현안에 맞닿아 있으면 뉴스 가치를 지닌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시민들은 과거의 기사, 과거의 영상을 찾아 공유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2004년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중권 교수가 극우 성향의 패널들을 향해 호되게 질타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권을 잡으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 조작된 용공 사건이었다는 게 뭐 이미 다 밝혀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박정희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광주 학살 책임도 전두환 씨 책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두환 씨가 그 5천억 7천억 이렇게 챙긴 건 이거 국민이 모아준 거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되거든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광주 확세라고 자꾸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 좀 하십시오. 확세라 용어 자체가 굉장히 듣기 거북합니다. 저는 지금 유재석 교수님하고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학살 안 됐어요? 예? 그걸 부정해요? 민중 학살 민중이 광주 죽었죠. 학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없죠.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실수로 없다고요? 죽였습니까? 고의적으로 학살한 건 없다고요? 그렇죠. 실수로 죽인 겁니까? 그러면은 실수로 죽인 겁니까? 아니 우연히? 광주 문제에 그걸로 전개되면 광주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잉 진압이라고는 보면 되죠. 과잉 진압은 보면 되는데 어디 국민을 고의적으로 학살하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12하고 그러니까 5.18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죠. 자기 국민을 갖다 자기 과잉 진압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 정부는 잘못한 건 또 사과하고. 가인이라는 그 말 속에 있죠. 가인이란 말 속에 200 몇십 명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가변 표현 속에. 그게 가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권을 잡으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다 뭐 학살을 해도 오케이. 친일을 해도 오케이. 남노당이 돼도 오케이. 그다음 쿠데타를 해도 오케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인은 대체로 전문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그건 일반론일 뿐입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구별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커졌고 SNS의 일상화가 일반인의 언론인화를 가능케 했습니다. 4,000명 가까운 일파만파의 시민 편집단 가운데 뉴스 보는 눈이 특히 밝은 분, 시민 편집장을 모셔서 뉴스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이 바로 나의 시선입니다. 이번 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이 무척 많은 분입니다. 양정훈 Y 리더십 센터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양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들께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코칭과 리더십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코치이기도 하고요. 네. 한 15년 직장 다니다가 나와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서 일하고 있는 대표기도 하고, 예전에 파워블로였긴 했는데 다른 파워블로거들이 이제 뒷돈 받고 이제 모른 척 글 써주는 거 이제 폭로하다가 잘린 백수급 파워블로거였습니다. 아, 네. 저랑 이력이 비슷하시네요. 네,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예. 뉴스를 많이 올리세요 보니까. 네. 뉴스에 관한 얘기 좀 이따 하고요. 네, 네. 그 페이스북 계정에 따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으셨던데. 네, 네. 따님이 두 분이시죠? 네, 딸이 둘 있습니다. 지금 예. 중학생, 초등학생이에요. 네. 딸 바보신가요? 딸이 시키는 건 다 하는 편입니다. 네. 예. 저희가 뉴스 보는 눈이 밝은 분을 모셨습니다. 계정에 보니까 뉴스 게시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네, 좀 높은 편입니다. 뭐 늘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즘 특히 그런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 대통령께서 잡으셨을 때부터 좀 왜곡되는 뉴스가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때부터 조금 이런 뉴스들을 좀 내 채널에서라도 좀 유통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한 7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는 주로 어떤 경로로 습득을 하세요? 제가 사실은 시청료가 좀 아까워서 TV 끊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보통은 이런 제가 좀 신뢰하는 기자분들이 이제 그분들 팔로우해서 좀 모니터링을 합니다. 진짜 이분의 삶이 어떤지 좀 어떤 컨텐츠를 본인의 양심에 맞게 올린지를 좀 보다가 괜찮으신 분 같다면 그분 컨텐츠를 좀 유통시키거나 또 제 지인분들 중에 이분 굉장히 좀 신뢰성이 있는데 삶도 바르시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좀 공정하신 것 같다. 그럼 그분들이 좀 올리는 뉴스들을 저도 한번 또 보고 또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좀 올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JTBC 뉴스 같은 경우는 좀 유튜브 생방송 같은 걸로 뭐 볼 수 있으면 챙겨보고 이동할 때는 팟캐스트 같은 거 듣고 보통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매체를 직접 보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습득하시는 뉴스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네, 예, 그게 훨씬 더 좀 필터링이 되는 게 이제 왜곡된 그런 정보들을 걸러내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도움이 좀 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본인 계정에 뉴스를 올릴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분야별로 비율을 맞춘다든가 네네. 그런 기준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작한 것 취지 자체가 좀 운동장을 좀 약간 많이 기울어진 걸 조금이나마 각도를 이제 맞추는데 취지를 하겠다 해서 네. 저는 이제 8대2 정도로 해서 80%는 우리 삶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 제가 이슈 생각할 때 중심으로. 네네네. 네. 좀 이건 좀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올리고 나머지 20%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뭐 운동하는 거라든지 네. 저희 뭐 가족과의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시사 정치 이런 쪽으로 올리면 아 쟤는 너무 그런 쪽만 하고 자기 일은 안 하는 사람인가 봐 약간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니다 나도 그냥 보통 사람이고 내 일하고 내 가족들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보통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20%는 그쪽 비중으로 좀 맞추고요. 약간 의식적인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네. 네, 특히 뭐 지난해 가을부터는 거의 이슈의 블랙홀이라고 할 만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뉴스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 양코치님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꼭 누구에게인가 알려야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까? 뭐 작년 뭐 가을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이슈 같아서 네. 지금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국정농단 했었던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엮여 있는 건 이 두 건을 가장 중요한 중심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쪽이 정치 민주하고 좀 연관되는 거라면 이제 한쪽은 경제 민주하고 연관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두 개의 비중을 제일 좀 집중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야말로 이제 핫한 뉴스 인물이잖아요. 네, 영장 그렇죠. 재청구가 돼서 구속되냐 마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은 되지 않을까. 구속. 예, 돼야 좀 더 우리나라가 나아지지 않을까.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역대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나의 시선 이 코너에서 매주 하는 고정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여쭤봤던 그런 질문을 5가지를 드리는데 질문 하나는 이미 소진하셨고요. 이제 나머지 4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지난주 첫 회에도 냈던 질문인데 우리 양 코치님께도 드리겠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 시점이 이제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자, 몇 월 며칠일 것 같습니까? 3월 10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네. 1회 고재열 기자랑 같아요? 네, 저도 보니까 많이 그쪽으로 지금 또 오늘 나온 얘기가 최후 변론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2월 24일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초에 결정을 내는 걸로 지금 속도가 많이 그쪽으로 붙지 않고 있나 그렇게 하여튼 3월 10일. 예. 자, 다음 질문은 자, 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올지 아니면 뭐 다른 후보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범여권의 대선 후보군이 사실 특별한 사람이 잘 안 보여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사실 출마하면 굉장히 감사한데 지금 현재를 굉장히 충분히 즐기시고 계시는 분 같고 굳이 그렇게 나와서 국민심판 때 오르면서까지 돌을 맞을 정도로 깡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약간 그런 느낌. 이거 뭐 시민 편집다니까 뭐 제 느낌대로 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답입니다. 즉흥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경남도지사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2심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은 출마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그분은 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니까 본인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중간에 뭐 포기하더라도 한번 얼굴은 내밀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그냥 이것도 역시 느낌이니까요. 뭐 그럼 이번 무죄 선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쪽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커봐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이 2월로 끝나게 돼 있어요. 1차 시한은 연장될까요? 지금 사실은 그걸 결정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기 때문에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연장시키는 방법은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연장시키려면 지금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까지 설득을 해갖고 뭐 할 수 있는 직권상정을 하려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직권상정을 그렇지 않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장이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좀 어려운 카드가 아닌가. 역시 추측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수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한 법 개정 이 방법도 어렵다. 좀 보시는 쉽지 거죠? 않을까? 예,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는 좀 사안이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화 재심 네. 개봉됐어요. 네. 관련 포스트 그 게시물 올리셨더군요. 네, 공유했었습니다. 네. 기쁜 마음에. 아, 그래요? 네. 그 영화는 흥행할까요? 뭐 흥행의 기준은 뭐 감독분이 뭐 정하신 게 있겠지만 저는 뭐 한 500만, 400만에서 500만 정도 보지 않을까. 그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또 실제로 제 희망이기도 합니다. 예, 500만. 예, 500만. 네. 예. 되시면 네, 다들 밥 사시는 걸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다. 네. 그리고 탄핵 심판 결정일은 3월 10일. 네. 황교안 대행은 출마하지 않는다. 네. 홍준표 지사는 출마 선언할 가능성은 있다. 네. 그리고 특검 연장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네. 한 달이면 다 그러니까요. 결론이 납니다. 네네. 판정이 됩니다. 네. 제가 심판대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계속 코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양코치님이라고. 네. 뭘 코칭하는 겁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갖고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주로 이제 기업 교육에도 들어가고 뭐 개인적으로 난 이런 걸 성취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그것들을 좀 도와주는 어떤 방법이나 프로세스 같은 걸 좀 일깨워주고 그리고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도 이제 일깨워주고 이런 역할들이 주로 이제 업으로 있는 게 코치라고 합니다. 강의를 또는 강연을 하면서 네. 그 시사 문제, 이슈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하시나요? 예, 저는 다루는 편입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약간 코칭식으로 질문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다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꺼내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뭐 저도 하는 편이지만 그 다른 분들이 그걸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필요한 또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런 스포츠도 즐기시고 또 그런 이제 자신의 전문 업에도 충실하시고 또 페이스북 등을 통한 뉴스 알리기 역할도 하시고 또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한매체, 독립매체 후원도 꽤 하신다고 그러더군요. 어떻습니까? 네. 예, 좀 하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액이지만 좀 여러 군데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TV도 저희 초창기에 했었고 뭐 뉴스타파도 하고 고발뉴스도 하고 팩트TV도 하고 뭐 민족문제연구소도 하고 뭐 시사인은 독립언론이라고 할 수 있기는 조금 많이 크시잖아요. 하지만 뭐 시사인도 구독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아까 말한 재심 나올 때 박용준 변호사님도 뭐 후원하고 사회적으로 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뭐 작게나마 이게 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보통 사람도 좀 할 수 있으니까 내용도 낙해서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이런 일에 소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작은 샘플이 되고 싶어서 하긴 했는데 이 방송을 제 아내만 좀 안 버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매체가 꽤 많아요. 아, 네. 예, 돈 많이 버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많이 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출연자들께 고정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본인이 이제 SNS 활동을 하면서 이 계정은 좀 알려야겠다. 정말 같이 공유하고 싶은 계정이 있다.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 질문 받고 잠깐 제 주변 사람들을 봤었는데 그 크크크라는 책을 쓴 장주원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영혼이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책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그분 뉴욕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도 실제 얼굴은 뵌 적이 없지만 그런 일상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참 배워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참고하고 또 이게 이게 얘기도 좀 나누고 뭐 그런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일파만파에 대해서 조언 한 가지만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뭐 해주시고 싶은 다른 얘기가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 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독립 언론 분들의 특징이 옳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양심적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양심을 버리고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좀 이제 본인 자랑을 하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데는 약간 좀 소극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요청해서 거절해도 사실 잃은 건 없다라는 생각을 잃은 건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세일즈맨 하실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단어 같은데 저희가 굉장히 후원하시는 분들이 착하고 정의로운 만큼 세상에 좀 더 자신 있게 많이 얘기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분이 뭔가 필요하구나 내가 뭔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힘입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TV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일파만파 많이 밀어주십시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그 시민 편집단 활동도 왕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 전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주요 신문들은 삼성 옹호, 친 이재용 사설을 쏟아냈습니다. 도를 넘은 대기업 대리기다. 삼성은 뇌물 강요의 피해자다. 특검의 정당성이 의심된다. 미디어오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75%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는 어땠을까요? 지난 14일 동아일보는 특검의 이재용 재소환에 대해 삼성에만 집착하는 특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이 조급증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소환이 영장 재청구로 이어지자 신문들은 흥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검이 오기로 없는 죄를 꿰맞추려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고 중앙일보는 특검이 삼성특검으로 변질됐다며 이재용은 기각하고 박상진만 구속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경제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경제는 세계가 웃을 일이라 했습니다. 매일경제는 14, 15, 16일 내리 사설을 내고 무리수다,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국익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매서운 고용 한파가 몰아칠 것이다, 이런 단골 협박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영장 재청구를 하면서 밝힌 말로 반박을 대신하겠습니다.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